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세제 개편안 단행 지연 우려 속에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7% 하락한 23,422.2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9% 낮은 2,582.30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1% 오른 6,750.94로 강보합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발표된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11월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전달 대비 하락하고 월가 예상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는 전월 100.7에서 97.8로 하락했습니다. 마켓워치가 조사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는 100.7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8% 하락한 $56 7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원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원유 정보업체 베이커 휴에 따르면 미국의 주간 원유 채굴 장비는 738개로 전주보다 9개 증가했습니다. 국제 금값 역시 하락했습니다. 금값과 반대로 움직이는 증시와 달러가 하락했지만 금값도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값은 전일 대비 온스당 1% 하락한 $1,274 2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법인세 인하를 오는 2019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담은 상원 세제 법안이 공개된 이후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금값은 0.4%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세제 개편안 단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0.8% 하락했고 그 밖에 헬스케어와 금융업종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상황도 좀 보죠. 대형주 약세에 코스피가 부진했던 반면 중소형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코스닥 지수는 72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 속에서 코스닥 지수가 1.5%나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또 한 번 연중 최고치를 높인 거였는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지난주처럼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 소외됐던 내수주와 중소형주가 다시 한번 강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떤 이슈가 지배적일지 잠시 뒤에 전문가들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세워드립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알아볼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지 평가해봅니다. 코스닥 시장이 72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연중 고점을 또 한 번 높였습니다. 중소형주의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어떨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모멘텀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 주요 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이번 주 체크해볼 만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최은정 앵커 이미 앞서서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요약 설명해 주셨던 바와 같이 일단 코스피 지수는 다소간 좀 안정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큰 이렇다 할 모멘텀 내지는 이슈 없이 진행된 어떤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진적으로 그 변화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고요.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을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어떤 그 전초전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코스닥 지수 720.7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1.53%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관심사항이 상당 부분 높게 확산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었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코스피 시장, 소위 말하는 대형주, 경기 민감주, 여기서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어떤 그 시장, 소위 말하는 시장에 대한 쏠림 현상의 변화 가능성,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난주 일단 모멘텀의 부재 상황이 크게 나타났었던 가장 큰 요인, 가장 큰 배경 한다라면 일단 ECB 통화 정책도 그랬고요. FOMC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예상돼 왔던 것 그대로, 그리고 파월 차기 연준 의장의 지명과 같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시장의 어떤 그 기대감, 시장의 안도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크게 변동폭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한 주였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볼 만한 부분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순방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하루 전 역시 시장에서는 다소간 좀 우려감이 우리 시장을 팽배하게 지배를 좀 했었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소위 말하는 그가 계속해서 압박을 해왔었고 그가 계속해서 주창을 해왔었던 미국의 어떤 그 보호주의 정책,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미 FTA에 관련된 그런 우려감 부분들이 특히나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우려감이 크게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국회 연설을 함에 따른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찬찬히 살펴보게 된다라면, 물론 보호무역이랄지 FTA에 관련된 그런 압박, 압력은 있었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돼 왔었던, 우려해 왔었던 그런 부분들보다는 한껏 조금은 좀 뒤로 물러선, 소위 말하는 그의 의지 중에는 어떤 그 보호무역의 압박을 통한 관계 내지는 갈등의 어떤 그 악화보다는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그런 노력 내지는 의지가 돋보였었던 그런 어떤 그의 방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 다시금 안도 랠리 쪽에 빠지게 되었고, 안도 랠리를 맞이하게 되었고, 중국을 연이어 방문을 한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만남, 이 속에서도 보호무역 얘기는 있긴 했었지만 예상보다는 덜 했었던, 오히려 시진핑의 2기 집권에 대한 어떤 그 격려의 목소리들이 오히려 크게 나타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났었던 한 주였다. 이로 인한 우리들이 이익을 본 부분, 이익이 예상되는, 이익이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바로 사드 보복 피해주들에 대한 어떤 그 엠바고의 어떤 그 해소,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중국 관련주들 서서히 그 움직임들이 시장 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중국의 광군제 11월 11일 광군제 예상 외에 예상 기대 이상의 어떤 그 판매 결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전 이런 소식들과 맞물려지게 되면서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 확산 기대감이 이번 주 시장 내내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있죠. 기술주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기술주들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컴퓨터. 물론 지난주 금요일 한 0.2% 내외 하락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174불 67센트의 마감. 소위 말하는 시가총액 9천억 달러를 이미 넘어서 있고 이제 조만간 시총 1조 달러를 향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애플 컴퓨터의 주가. 특히나 아이폰 10의 판매 호조 그리고 앞으로 나올 어떤 앞으로 새롭게 출시될 뭐 맥북의 출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세를 해 나가면서 애플 컴퓨터의 주가가 결국은 전반적인 IT 업종의 주식 시장을 주식 주가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내에서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떤 실적 피크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주가 정점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하락이 아닌 우상향 방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 내에서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관심은 당연히 모멘텀 쪽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업종군, 어떤 종목군이 모멘텀이 더 많을까? 다 좋다. 다 좋은데 이제 여기서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좋은데 어느 종목군, 어느 업종군이 모멘텀을 더 많이 받아서 조금 더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의 차이일 뿐이지. 네. 여기서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종목, 못 되는 종목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이분법상의 어떤 그 시장 전개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갖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히나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슈 한번 4가지 정도 뽑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다들 이미 뭐 주제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이번 주 15일을 기한으로 해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아마도 중소형 기업군들은 14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실적 발표 아마도 대다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드 보복에 마침표를 찍었다. 여론에서도, 언론에서도 이런 발표,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에서 만나서 실질적으로 회담을 하면서 사드 보복과 관련된 공식적인 어떤 그 보복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만간 금한령의 해제 당연히 시장 내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유통업종, 여행업종, 항공업종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 업종까지도 전반적으로 사드 보복 피해주에 대한 이제 그 업사이드 모멘텀을 새롭게 이제 가져갈 수 있겠다. 이제는 마음 놓고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세 번째가 코스닥 중심의 어떤 그 활성화, 정부의 활성화 정책. 정부의 활성화 정책의 가장 중심점에는 기관들로 하여금, 연기금들로 하여금 코스닥에 있는 주식을 더 매수를 해라.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높여라라는 그런 요구 아닌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벌써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 3년 동안 코스닥 시장 내 30조 원을 기관들이 자기네 포트폴리오에 담아 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있을 정도로 코스닥 기관 내 수급 개선.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다른 점이 있었다라면 그동안 어떤 그 기관 쏠림, 외국인들의 쏠림은 오히려 코스닥 시장의 상당 부분 집중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관의 수급 쏠림 현상이 철저하게
양극화로 나타났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완화 내지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면서 기관 수급의 개선이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업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전체적으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소외업종에 대한 키맞추기 장세가 분명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 키맞추기 장세라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통상적인 시장 내 이렇다 할 큰 그림에서의 모멘텀이 없을 때 통상적으로 못 올랐던 업종들과 전체적인 평균치를 맞춰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내 사실 살펴보게 되면 FOMC에서의 그 12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이후 통화와 관련된 그리고 경기와 관련된 어떤 이렇다 할 모멘텀은 분명히 부재한 상황이다. 다만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난주에도 글로벌 시장을 조금 좀 좌지우지했었던 미국 시장에서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지연 우려감 부분이 결국은 지연 우려감과 전반적인 통화 정책의 방향성보다는 속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그 시장의 기간 조정을 얼마만큼 늘려나갈 것이냐 아니면 앞당길 것이냐 이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이슈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었습니다.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업가적인 기지를 발휘해 실리를 챙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려보다는 기대를 키우는 결과를 낳으면서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좀 봐주십시오. 예. 뭐 일시적으로 우리 시장 내 우려감을 줬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한미 FTA와 관련된 과연 그의 돌발적인 어떤 그 언어에 대해서 그의 돌발적인 뭐 연설이랄지 이야기랄지 이런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위를 가지고 한미 FTA에 대한 압박을 행할 것이며 미국 보호무역을 펼쳐나갈 것인지. 근데 그에 앞서서 조금 좀 선제적인 행동, 중국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조금 좀 보따리를 좀 풀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 구매를 약속을 했다. 중국 280억 달러의 어떤 그 앞으로의 서로 간의 그 경제적인 공조 상황에 투자를 약속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단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트럼프의 어떤 그 말의 수위 조절을 함에 있어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하지만 보호무역의 강화랄지 한미 FTA 이슈 절대 끝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단기적으로의 시장 압박 요인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까 계속 어떤 해안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해안 중에 하나가 원유 수입의 양을 늘린다든지 미국으로부터요. 그리고 뭐 무기 수입이랄지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입 확대. 하지만 뭐 경상 수지랄지 무역 수지에는 상당 부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주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공략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무역 불균형을 맞춰나가려는 에너지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개발 국가가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는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만 하는 근데 그 수입원을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수입을 한다면 그렇다고 비싸게 사오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가격으로 사온다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한미 FTA의 협상 과정이랄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떤 부분이 주요 이슈, 주요 쟁점으로 도출이 될 것이냐 이에 따른 업종별 다소간 좀 우려감, 뭐 변동성은 분명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중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 그리고 미중 관계 이 세 가지 상당히 서로 간에 물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좋게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굳이 많은 노력을 안 해도
한중 관계는 자연스럽게 개선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결과의 도출물로서 결국은 시진핑 주석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드 보복의 종식,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면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긴장 완화 부분, 그리고 중국 시진핑 2개 출강과 맞물린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의 어떤 그 기대감, 이러다 보니까 뭐 사드 보복 완화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이러면 중국 관련주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뜩이나 저평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밸류에이션상으로 저평가, 그리고 주가적으로 상당히 편한 어떤 그 접근이 용이한 그런 주가의 지금 현재의 흐름 상황,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드 보복 종료를 확인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얹혀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모멘텀의 복합제로 우리 시장 내에 다가온다라는 부분, 그러면 당연히 이번 주 적극적으로 중국 관련주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만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11월 11일 광군제까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집계에 따르면 28조 원의 매출이 일어났다. 그 28조 원의 하루의 매출이 28조 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40%나 증가했다. 물론 여기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다소간 작년 2016년 11월 11일과 2011월 11일 조금 좀 뒤로 처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광군제 매출 순위가 국가별로 일본, 미국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었는데, 작년에. 근데 올해는 이제 일본,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독일에 이어서 4위 독일에 이어서 5위에 등극을 했다라는. 근데 사드 보복을 생각해 본다라면 5위에 등극한 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뉴스는 분명히 아니다.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사드 관련 보복이 원상 회복이 된다라면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3위, 분명히 3위를 넘어서 2위, 1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요, 화장품, 그리고 저는 오히려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관심을 상당 부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광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류 모델 중에 광고, 이미 전지현 씨에 대한 광고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타오바오 홈페이지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접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연예인들의 모습이 이제 중국 내 텔레비전 이런 데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엠바고가 해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앞으로 오히려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다른 업종보다도 우리가 더 크게 확대해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외에도 여행 업종이 있고요, 항공 업종이 있고요, 면세점 업종이 있고요, 자동차 업종까지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주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매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저평가 국면에 있는 건 사실이다.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잠시 뒤에 또 투자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주춤한 사이에 코스닥 지수가 연중 사상 최고치,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1,000억 넘게 순매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들이 많던데요. 이 기회를 좀 잘 이용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까지 중소형주가 강할까요, 대표님? 저는 연말 내년 연초까지 지금 현재의 상황,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코스닥 지수 이제 720포인트, 올 연초 대비해서요, 상승률 12% 내외밖에 안 됩니다. 글로벌 시장의 상승률이 통상 연평균 25%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시장이 지금 26%, 27%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24% 정도 상승이 돼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다라면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 지금 현재까지 연 12% 상승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때를 생각을 해보면 추석 이후다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추석 이전과 추석 이후 분명하게 나눠지고 있다. 추석 이후 코스닥의 상승률이 코스피의 상승률을 한 30% 정도 지금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시장은 오히려 약세 7포인트 정도의 약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 시장은 1.5%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 특히나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수급 면에서 이제 확실히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담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챙겨봐야 될 부분, 이제 중소형 관련 펀드들이 시장 내에 이제 본물을 이루듯이 출시가 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어떤 부분들이 나오게 되냐면요, 코스닥 시장 내지는 중소형 펀드들의 수익률이 앞으로 시장 내에 상당 부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가지고 이제 기관들은 다시금 중소형 펀드들의 재모집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그 재모집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코스닥에 대한 수급 개선의 여지가, 그리고 수급이 앞으로 코스피 시장을 앞서 나갈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우리 시청자가 가장 먼저 챙겨야 될 부분, 코스닥과 관련된 중소형 펀드들의 움직임, 그리고 중소형 펀드들의 모집이 얼마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위 말하는 수급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왜 연말 연초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통상적으로 코스닥 시장, 중소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의 수혜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 연말, 연초 많이 나오게 되죠. 연중, 중간보다는 연말, 연초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12월 혁신 혁신과 관련된 어떤 그 정부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12월 중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한 가지씩 시장 내 모멘텀을 더욱더 가세시킬 만한 그런 재료 부각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것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죠. 대형주들에 있어서 남은 시장 내 올 연말 내에 남은 재료들은 소위 말하는 그 통화와 관련된 재료. 그러니까 ECB의 통화 정책이랄지 FOMC의 통화 정책이랄지, 특히나 이번 주 14일이죠. 옐런 의장의 발표, 그리고 연설, 그리고 드라기 총재의 연설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시장의 서프라이즈성 발표 내지는 연설보다는 시장의 전망치,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만한 그런 수준에서의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시장의 모멘텀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모멘텀은 결국은 중소형주, 정부 정책 관련주, 그리고 중국 관련주로 몰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 가장 솔깃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중소형주의 랠리는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IT 업종의 실적, 그리고 미국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 등이 시장 내 주요 이슈였다면, 이제부터는 중국과의 개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중국 관련 이슈들이 시장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장의 관심이요, 코스피 그리고 미국 중심에서 코스닥, 중소형주, 그리고 중국으로 시장의 어떤 그 지각 변동 가능성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의 기대감이다라면, 지금 연말 이전 그리고 내년 이전에 남아있는 기대감이다라면, 일단 세제 개편안이 과연 어떤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통화정책의 방향보다는 통화정책의 속도가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연말 소위 말하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시장 내 관심 여부,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뭐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 세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 아마도 지금 현재 진행되는 뭐 빠르고 늦고의 어떤 그런 과정, 그리고 내년 2월이 옐런 의장의 임기 마감이죠. 그리고 파월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와 맞물려서 실제로 내년 2월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시장 내에 이야기를 해왔었던 그런 부분 이외에 새로운 서프라이즈성, 뭐 속도랄지 서프라이즈성 발표랄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상당 부분 제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한 가지 큰 부분, 미국 쪽에서 지금 현재 기대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 한 가지 뿐이다라는 부분. 근데 오히려 지금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 쪽에는 모멘텀이 상당 부분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는 미국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본다라면 코스닥은 모멘텀이 이제 몰려갈 그럴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죠. 정부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두 번째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이 대다수 코스닥 시장의 방향성과도 상당 부분 맞물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글로벌 경기의 관점이 선진국 중심에서 이제는 신흥국 중심으로 이제는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 선진국은 이만큼 왔고 이제 다음 신흥국이 쫓아가는 그런 모습. 신흥국의 모멘텀을 말 그대로 어떤 시장에서 더 많이 누릴 것이냐라는 이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통화 관점, 이제 긴축 여부가 아닌 긴축 속도,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갈등 상황이 이제는 완화적인 상황으로 오히려 시장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받아들여지고, 그렇다라면 이제는 선진국은 골디락스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결국은 신흥국의 동반 상승, 그 동반 상승의 과정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중국, 신흥국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경제 지표에 특히 관심을 가져 나가야 될 것이다. 이번 14일이 되겠습니다. 14일, 뭐 옐런 의장도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 드라기 총재도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중국의 10월 소매 판매 얼마만큼 성장을 했으며, 그리고 10월 광공업 생산이 얼마만큼 늘었는지 신흥국 경기를 판단해야 된다. 신흥국 경제 지표가 이제는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 물론 단기적으로는 사드 보복 피해와 관련된 피해 완화, 모멘텀, 근데 중장기적으로는요, 이제는 중국과 관련된 경제 지표에 분명하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이제 시장의 관심이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선진국 경기에서 신흥국 경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슈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관의 매수가 강한 종목들이 중소형주라면 기관 매수를 따라가는 게 옳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이렇게 보셔야죠. 지금 시장 변하고 있는 거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미국 중심에서 이제는 서서히 중국 중심으로 가고 있고, 시장은 대형주 중심에서 서서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모멘텀이 이동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수급 중심이 이제는 외국인들은 항상 일관적인 수급 구조를 갖는다라고 골디락스 기준 하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기관 수급, 앞서서 최 원장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과연 어떤 쪽으로 이동을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그 중소형주 펀드들이 얼마만큼 시장 내에서 새롭게 이제 모집이 되고 나가고, 중소형주 펀드가 얼마만큼 수익률이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이 부분이 결국 시장 내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앞서서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14일이 상당 부분, 아침에는 중국과 관련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저녁에는 옐런 의장의 연설과 드라기 총재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일과 우리 시장 15일, 분명히 중국의 영향과
통화 정책의 영향이 14일과 15일 양일간 아마 영향을 미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안도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장 내 핵심 이슈, 이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실적 시즌이 이제 종료가 된다. 종료가 되면 모멘텀이 없는데 그 모멘텀 어디서 찾아야 될까? 모멘텀은 결국은 시장 종목의 슬림화와 그 다음에 새로운 모멘텀이 이제 불어 나오고 있죠.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사드가 종료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 관심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서서히 지금 현재 시장 내 보여지고 있다. 기관의 수급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이 임박하게 되면서 연말 소비, 그러면 소비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당연히 배당과 관련된 배당 관련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이 부분 결국 소비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배당과 관련된 배당 관련주도 역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우리가 좀 담고 좀 편안하게 가져가야 되겠다. 우리 시청자들 이 그림 한번 같이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분석하고 투자 전략 세워드립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도 1부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선재 트레이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국내 선물 시장 흐름부터 좀 볼 텐데, 이번 한 주 동안 흐름은 어떨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저번 주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 있을 지표들 기다리면서 약간의 혼조세 양상 뜰 거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335 지수가 지켜내느냐고요. 이미 금요일 날 335 지수 지지력을 한번 확보해 보려고 갔었고요. 야장 때 흐르면서 다시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차트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 매물대를 갖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그 구간들 중심으로 해서 놓을 수 있을 거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키면 매수 쪽이 유리하고 못 지키면 중심으로 놀겠죠. 단 가장 중요한 거는 335 지수의 주목은 하나, 예상 저항들 여전히 337 지수 강력하게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구간은 334, 그 다음에 330 지수까지 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못 지키는지 지키는지가 중요하고, 저희는 못 지키는 걸로 계속 반등 시 매도 배팅, 그 다음에 눌림에선 매수 전략 동시에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이 구간들 보면 우선은 지수가 빠져있는 상태고요. 335를 지키면 339.50까지를 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335 지수를 지켜내고 337을 다시 335 지수를 지켜내지 못하면 아래 구간 329.90, 그 다음에 그 전에 333.90, 그러니까 한마디로 334 지수죠. 그래서 거기까지 열어볼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월요일, 화요일 날은 335를 지키는 매수 그림과 그 다음에 337을 맞고 매도 335를 깨려는 매도 그림이 혼조 양세다. 그렇다면 보합 중심 구간은 335에서 337 구간들, 그 다음에 그거의 중심 자리들 여전히 종가지수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오늘은 시가가 시작된다면 시가에서 반등 0.5% 이내에서 매도 전략 펼칠 수 있는지 그걸 중심적으로 보려고 그러고요. 그 지수는 아마 어제 종가지수 아래에서 시작된다. 한마디로 저희가 336.20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 밑에 저항값들 336 아래에서 시작이 되면 얘네들 저항받고 지속적으로 하방을 다시 깰 수 있는지 공략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335 지수 깨는 건지 아니면 중심 자리를 바로 안착해서 계속 보합을 뛸 건지 관심을 갖고 위아래 방향성보다는
시가 때 시작되는 거 보고 전략을 펼쳐서 리딩을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 대응 전략부터 여쭤봤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달러와 유가, 금가까지 모두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자, 달러 인덱스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해외 선물 쪽은 달러 인덱스 94.20대 저희가 계속 지켜내는 모습에 매수 배팅이 들어간다 했죠. 그리고 95.050까지 계속 박스 구간 노린다 했습니다. 제가 한 일주에서 2주 동안 봤는데 굉장히 지금 2주 동안 이렇게 박스 보합을 흐르고 있고요. 이제는 뭔가 좀 벗어나야 될 텐데 아무래도 12월 달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횡보 보합을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달러 인덱스 이 구간을 지켜줄 것인가? 작은 그림은 지금 지켜주고 우선은 양봉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 구간대에서 위에서 막고 있었던 94.40대 오늘 넘어갈 건지 아니면 이 작은 바운더리에서 이번 주 초반에 지속적으로 흘러갈 건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보합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돌파도 예상하면서 저희가 싸워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유로, 달러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간에 매도 매수를 대의 관점에선 지속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모든 변곡점들을 먹어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그림들은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다시 목요일 금요일 날 다시 눌림 매수까지 리딩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저번 금요일 날 1.16880이었죠. 네. 그래서 1.17000 이 자리를 맞고 매도를 치면 쳤지 그 전엔 치지 마라. 그 다음에 1.16400 이 눌림. 그래서 이 구간에서 금요일 날 눌림에서 매수 배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이 자리는 지금 우선은 대추세에서 1차 저항값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딩 시에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얘네들 구간에서 눌려서 매도로 빠지느냐 아니냐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들은 유로가 매수로 가다가 막혀서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이나 기대치로 차익 매물이 나오느냐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중요한 자리를 이 자리로 가름한다 그랬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초반에 이 구간을 완벽하게 안착하느냐 아니면 안착 못하느냐에 대해서 시장은 설왕설래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보합 수렴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구간에서 방향성 설정할 때 저희는 길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지 1.17000대를 안착 못하는 그림들은 반등 시에 눌림 여력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이 약간 꼬이네요. 네, 자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서울경제 저녁 방송에서도 원유 재고 발표할 때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자, 저희가 리딩방에서는 이거 56.40까지 매도로 빠지고 그 다음에 고점 높인 다음에 다시 매도로 55불 중반까지 가는지를 보겠다. 이게 저번 주 전체 리딩 사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변곡들 잘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서울경제 생방송에서도 실시간 리딩으로 40 매수 잡아드렸었습니다. 그래서 50 아래부터 매수를 치라고 그랬죠. 자, 이 변곡들이 온 다음부터는 57불 맞고 저희가 매도 치고요. 그 다음에 잘 빠지지 않아서 다시 57.40에서 매도를 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추세가 빠졌죠. 추세가 빠졌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매도 그림, 눌린 그림들 역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57불부터 57.20 맞고 추가적인 하방 여력들 깨는지 봐야 되겠죠. 아직 완전하게 추세를 깼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렇다면 저번 주 원유 재고 발표가 나면서부터 원유 재고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었고 원유 재고 발표가 나기 전부터 그럴 가능성을 차트에서 보여주기 시작해서 저희는 매도 쳤죠. 자, 그렇다면 빠진 구간 57.20, 20부터는 배수진을 치시고 계속 반등 시에 매도 눌림, 매도 전략이 유효하겠다고 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추세가 56불 때 굉장히 강합니다.
56점 초반대. 그래서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56불 아래를 보기 힘든 상황이고요. 대신 그렇다면 반등한 애들 눌러서 56불을 깨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서 반등이 커져버리면 익절이 될 수 있게. 여전히 그래서 이번 주는 57불 초반대 반등 시 매도 전략 지속적으로 펼칠 거고요. 57.40이 안착됐을 때 저희가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싸울 생각입니다. 그 전에는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는 뭐 매수 매도 지속적으로 드렸는데요. 자, 저희가 손댄 리딩에서 손댄 자리들은 다 그냥 변곡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구간들 지지력, 추세 지지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단부 추세 저항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저희가 특별히 손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뭐 빠지면 당연히 매도 그림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유로 달러와 좀 개의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시황 2주 동안 달러 인덱스가 보합을 띄기 때문에 얘네들은 큰 바운더리 내에서 혼조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유로 달러 관심 갖고 그 방향이 설정되는 이후에 움직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추세 저항이 약간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서는 지금 뭐 여전히 뭐 저항점 똑같이 보겠지만 단기 저항점들은 저희가 자막 나간 것과 좀 달리 12780도 고려하시고 얘네들 넘어가지 못하면 지속적인 작은 바운더리 보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상저항은 1276.0 지금 바로 윗자리죠. 이 자리와 그 다음에 1274.0 이 자리죠. 그래서 이 박스 구간들 벗어나는 쪽으로 방향성을 보되 우선은 윗 구간들 추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반등 매수 눌림 매수죠. 눌림 매수 전략을 펼치더라도 이 구간 윗 구간 저항 잘 신경 쓰시고 박스 매매다. 박스 매매에서 눌림 매수 반등 매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는 출증 일부 시간에 매일 연결을 하고 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건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